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FOMC 회의 결과, 여기에 이란 중동 이슈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여전히 봉쇄 나오면서 브렌트유가 장중 $110 이상 치솟기도 하면서 여전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요즘 주가가 유가와 꼭 커플링 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에는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7 기업 중 4개 기업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 전반적으로 호실적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AI CAPEX 투자 관련해서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 관련해서 지금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시간외 거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마지막 FOMC 회의도 있었습니다. 금리 동결은 예상이 됐었는데 이 금리 동결이 어떤 금리 동결이었는가 이 부분에서 주목도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슈 있어서 밤새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정리해보고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예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뿐만 아니라 TV,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팍스 경제 TV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방송 실시간 다시 보기 시청 가능하니까 놓치셨다면 꼭 다시 보기로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면 저희도 댓글에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임다희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희입니다. 코스피가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전대미문의 영역에 오르고 있는데요. 전날 뉴욕 증시에서의 오픈 AI 이슈에 잠깐 시장은 불안했지만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코스피도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자세한 지수 체크해보시죠. 코스피는 0.75% 상승한 6,690선, 6,7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9% 상승한 1,220선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럼에도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지수를 지탱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면 개인 홀로 1,300억 원대 물량을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국내 핫 이슈 2가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부모보다 고수, 1,000만 원 굴리는 미성년 개미들이라는 이슈였습니다. 요즘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은 장난감보다 주식 계좌라고 하죠. 올 1분기 미성년자 증권 계좌 개설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272% 급증했습니다. 미성년자의 평균 잔고도 약 1,000만 원 수준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가장 많이 거래한 국내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기다가 코스피 200 ETF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외 종목으로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와 함께 미국의 S&P 500 ETF 투자도 활발했는데요.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보다는 우량주와 ETF를 오래 보유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제 용돈기 입장은 옛말이 되고 손에 주식 계좌가 쥐어지는 시대가 됐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5월엔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이 올해도 통할까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5월에도 오를까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을 텐데요. 통상 5월은 증시가 쉬어가는 달로 꼽히지만 올해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코스피가 4월에만 30% 넘게 급등했고요. 과거에도 4월에 5% 이상 상승하던 해에는 5월도 함께 올랐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5월 초반 숨고르기 장세는 지속이 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대형주의 저평가 매력이 여전히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상승의 흐름에 이어질 가능성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5월 시장의 분수령도 남아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미국의 새로운 연준 의장의 취임식 이 2가지 이벤트가 5월 시장의 방향키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혼조세 보였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도 표정이 엇갈렸는데요. 삼성전자는 1%대 강세 보였지만 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ESS 모멘텀을 타고 2차 전지주도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어제와는 다르게 전거래일과는 다르게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전선주 업종에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았죠. 특히 LS 일렉트릭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블룸 에너지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수주 소식에 4%대 강세 보였습니다. 또 유가 급등 호재로 인해서 화학주 전반에도 빨간불 켜지며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주목한 국내 특징주 두 가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1분기 적자폭 크게 줄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주가도 살펴보시면 4.71% 상승한 71만 2천 원 선에 올랐습니다. 다시 70만 원 선의 고지를 뚫은 건데요. 시장 예상보다 훨씬 적었던 1분기 적자 규모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겁니다. 1분기 영업손실은 1,556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였던 2,500억 원을 크게 밑돌면서 적자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 전기차 수요 회복에 미국 ESS 배터리 시장 성장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벤츠와의 배터리 협력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다시 배터리 대장주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아주 IB 투자였습니다. 지주회사인 아주의 대규모 지분 매각 소식에 11%대 급락했는데요. 올해 주가가 무려 5배 넘게 뛰었던 아주 IB 투자, 오늘은 어제장에서는 급브레이크 밟았습니다. 최대 주주인 아주가 보유 지분인 7%, 약 1,58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11% 넘게 급락한 채 장을 마쳤는데요.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지분 매각을 통상 지금이 고점이 아니냐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회사 측에서는 이번 매각 자금을 신규 투자의 재원 확보와 계열사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함께 보셨고요. 그렇다면 AI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AI가 포착한 시그널도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전선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선, 전선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전선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LS 에코에너지는 장중에 17% 넘게 급등했는데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을 조이면서 중국 외 지역에서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상 풍력을 확대하고 또 대형 송전망도 늘어나면서 고압 전력 케이블 수요까지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재생에너지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선 쪽으로도 기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함께 보시죠. 다음 키워드 전력기기입니다. 이제 전력기기도 없어서 못 파는 시대가 왔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등 이 K전력기기 3사의 1분기 수주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3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의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변압기와 배전반 전반에 이제 주문이 몰린 영향인데요. 일부 물량은 2030년 이후에 납품 일정까지 잡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효성중공업은 5년치 일감을 확보했고 LS 일렉트릭은 아마존 웹서비스와의 협력도 체결했는데요. 결국 AI도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죠. 시장의 눈은 전력기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제 미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시장 정말 이슈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기준금리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계속 이사회 의장으로 남아있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M7 기업 중에 4개 기업의 실적 예고가 있었는데요.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 심리로 혼조세 보합권 머물렀습니다. 다우지수 보시면 0.57% 하락한 48,861선에, 나스닥 지수는 0.04% 강보합권에, S&P 500 지수는 0.04% 내린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그 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지만 업종별로 차별화 장세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전날의 오픈 AI 이슈가
주가 그대로 지속이 되면서 1.79% 하락했고요. 알파벳은 강보합권에 마무리됐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놨죠. 광고 사업 호조에 더해서 제미나이 사용자 증가세까지 확인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은 0.2% 내렸는데요. 장 초반에 하락을 했지만 낙폭을 줄인 채 마감됐습니다. 새 iOS 27에 시리 기반의 AI 기능을 넣어서 아이폰 카메라를 더 똑똑하게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12%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하락한 건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은 좋았지만 높은 비용 구조가 이어갈 거란 전망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1.29% 상승한 채 마감됐습니다. 장중에는 소비 지출과 견조함에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 성장 기대감에 오르면서 장 마감했는데요. 실제 실적도 1분기 매출 269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웹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장 넘어가시면 브로드컴은 1.41% 상승했고요. 메타는 0.33% 하락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메타의 낙폭이 더 커지기도 했는데요. 테슬라 역시 0.86%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테슬라는 유가와 금리 급등, 거기다가 소비 위축 우려에 하락폭이 커진 건데요. 미국의 신차 가격이 코로나 이후에 크게 오른 데다가 할부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자동차 수요 둔화 가능성이 부각이 되며 주가가 힘이 빠진 채 거래 마감됐습니다. 그 외 버크셔 해서웨이도 0.55% 하락하고요. 월마트도 0.33% 상승한 채 거래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 3가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 종목 인텔이었습니다. 정규장에서 주인공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주가 12% 넘게 급등했고 장중엔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구글의 차세대 AI 칩 생산에 인텔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 채택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AI 시대 핵심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살아났고요. 여기에 적자를 내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월가에서는 향후에 인텔의 실적 기대감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 종목 블룸 에너지입니다. 27%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견조한 실적을 내놓은 데 이어서 연간 실적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오라클의 뉴 멕시코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 주피터의 유일한 전력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역시 AI 데이터 센터 시대의 핵심 수혜주다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마지막 특징 종목 메타입니다. 메타가 아까 전에 실적 발표 후에 더 큰 폭으로 낙폭을 키웠다고 했는데요. AI 전장에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올해 AI 투자 규모를 최대 1,45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초인공지능 선점을 위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에 짓눌리면서 주가 6%대 시간 외에서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 유가와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는 서부 텍사스 우유와 브렌트유 모두 다 100선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수개월 동안 연장하겠다라는 소식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로 인해서 WTI는 7% 넘게 오른 106선에, 브렌트유는 5% 오른 110선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금선물은 4,561선까지 내려왔고요. 은선물은 72선까지 내려오며 거래 마감됐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또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의 1분기 확적 실적이 발표가 예고되어 있죠. 간밤 빅테크들의 실적까지 함께 소화하면서 오늘장 또 한 번 국내 증시가 질주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팍스경제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희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슈 있었죠. 파월 의장의 FOMC 회의,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그의 발언에 조금 더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었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이란, 미국의 갈등까지 여러 가지 이슈 소화하면서 뉴욕 증시는 방향성을 쉽사리 찾지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3대 지수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나스닥 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나머지 지수들은 모두 약보합권에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보시다시피 종목별도 참 흐름이 갈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소화하면서 기술주 안에서도 혼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주,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주가는 상승했고요.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너지가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에도 자금이 들어왔다는 부분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라든지 AI CAPEX 투자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에 따라서 지금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까지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이란과 미국 이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 합의가 조금 더 주안점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핵 합의 전까지 이란의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봉쇄가 폭격보다 더 효과적이라면서 이란의 숨통이 죽어가는 상태다라며 좀 강경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란은 제안을 거부했고요. 파키스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종전 후 핵 협의를 제안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라는 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협상 초기부터 핵을 다뤄야지 해협을 먼저 다루는 건 옳지 않다라는 강경한 스탠스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여전히 미국과 이란 측에서는 이 우라늄 처리 그리고 핵시설 해체 부분에 있어서는 스탠스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군사 옵션도 준비되었다라는 발언 나오면서 좀 긴장이 커졌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란 대상으로 짧고 강력한 공습을 계획 중이다라는 보도 내용까지 나오면서 확인 내용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28일이 조금 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보도까지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만약에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장기 봉쇄 준비를 지시할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외신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핵 협상, 우라늄 농축 이 세 가지가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브렌트유가 $11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유가 섹터에 상승하는 흐름이 포착됐고요. 시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월 의장의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었는데 이 동결이 어떤 동결인지 귀추가 굉장히 주목됐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이번에 연준이 3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기준금리는 3.5%에서 3.75%까지 현행이 유지될 것이고요. 한국과 기준금리 차는 1.25%포인트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이란전 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것이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결정적인 배경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겼습니다. 여전히 좀 이번 회의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게 이례적으로 이견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대표가 4명이었고요. 무려 34년 만에 이렇게 연준 내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포인트였습니다.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여전히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나머지 3명은 이 성명문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은 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정학적 갈등으로 이뤄진 유가 급등이 물가 상승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아직까지 확인해 볼 수 없는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남기는 건 어느 정도 시기상조, 위험하다라는 스탠스를 이렇게 3명의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동결은 매파적 동결로 시장이 해석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고요.
파월 의장의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후 거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소회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일단 이번 의장으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이다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임기가 끝나도 이사로 잔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영향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후퇴하는 흐름도 포착이 됐고요. 지금 연준의 독립성 그리고 법적 공격이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독립성이 위협되고 있다라는 본인의 속마음을 오랜만에 밝히면서 이 연준의 독립성을 수호하려는 의지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유례 없이 굉장히 위험하고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팬데믹을 시작으로 전쟁도 있었고 관세, 지금 이란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유가 급등이라는 여러 가지 과제를 소화하면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을 이어갔고요. 이번 모든 쇼크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모두 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잠재력이 있다는 부분까지 언급이 나왔습니다. 물가와 고용 듀얼 맨데이트를 위해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균형을 잡을 것이다라는 노력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번 근원 물가가 3.2%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 상승률에 대한 압박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상을 하회했다는 부분에서는 안심할 수 있지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고용도 좀 미국 내부에서는 조금 예상보다는 좋다 이런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좀 턴을 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조금 현명했다 이런 분석도 함께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가 요구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함께하면서요. 지금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좀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앞으로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서 또 성명 문구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언급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연준 내부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른다. 전쟁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도 이 언급을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의 의장을 갖게 될 텐데요. 일단 이번 상원은행위에서 13대 11로 가결이 됐습니다. 5월 15일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종료 후 본회의에 인준 가능성이 확정이 됐고요. 지금 공화당의 반대파가 이번에 연준 관련돼서 수사가 종료가 되면서 반대를 철회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한다면서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을 주장하고 있는 이 케빈 워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케빈 워시의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함으로써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는 듯한 그런 스탠스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인물이 아직까지 매파적 인물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인물인지 완전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당분간은 파월 의장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연준 위원들 중 3명이 반대한 이유가 이 케빈 워시에 대한 주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기싸움을 한다 이런 분석도 있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단행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차 대조표 축소 그리고 물가 대응에 있어서 새롭게 산출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남겼던 인물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방향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내비칠지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제 오픈 AI의 노이즈에 이어서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었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이 되었던 실적 발표였습니다. M7 기업들 중 4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내일은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그야말로 슈퍼위크 그리고 슈퍼데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AI 인프라 투자 얼마나 더 할 것인가입니다.
단기적인 자본 지출을 함으로써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뒷걸음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지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 오늘 발표된 4개 기업들의 올해 설비 투자가 무려 1,000조 원에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I CAPEX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 폭증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아마존 CEO의 주주 서한을 통해서 가장 많은 규모의 투자 금액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무려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아마존의 주가가 하락했었죠. AI 투자가 너무 과도한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두 번째는 바로 CAPEX 가이던스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투자 대비해서 ROI, 이익도 좀 확보가 된 부분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좀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 반도체에 있어서 확보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흐름들도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AI CAPEX 투자 금액도 너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세한 분석은 경영진 입장에서 이 투자 금액을 축소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축소라는 선택지를 만약 채택을 한다면 지금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부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인프라 확보 전에 더 뛰어들고 투자를 더 단행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확인한 바 대부분의 기업들 투자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던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분기 매출이 828억 달러가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증가했다라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익 전망치입니다. 이익이 굉장히 많은 분기 동안 상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예상을 상회할 것인가 그 부분에 귀추가 주목됐었는데요. 이번에도 EPS가 예상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이 굉장히 좋다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도 높았죠. 과연 AI 기업들이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투자를 하고 있고 수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애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증가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여전히 기업들의 AI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기업들의 고객 수요도 여전히 강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본 지출 전망에 있어서는 어떤 전망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약 1,9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이 중에서 250억 달러는 부품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향으로서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입니다. 알파벳 1분기 매출 1,099억 달러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상승했다라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지금 구글이 시간을 거래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EPS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시장 컨센이 2달러 수준이었는데 무려 5달러 넘게 나왔습니다. 4년 만에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이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분기 매출이 잘 나오면서 구글의 이익이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핵심 성장 동력은 지금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3% 급증했고요. 2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기존의 사업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매출이 조금은 하락하긴 했지만 제미나이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고요. 시간 내에서 이 영향으로 7%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CEO는요, 지금 기업용 AI 솔루션이 클라우드 성장 핵심 동력이라면서 여전히 클라우드 인프라, 클라우드 투자,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타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도 사실 뭐 광고 수익, 광고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내놓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자본 지출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자본 지출 전망이 100억 달러 이상이 나왔습니다. 즉 앞으로 AI에 더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기존에는 1,250억 달러에서 1,450억 달러, 1,350억 달러로 밴드를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AI CAPEX 투자가 나오면서 지금 메타가 주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양전했다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상 넘는 지출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메타가 앞으로 AI 전선에 더 확실하게 들겠다라는 의지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일단 매출은 563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매출 잘 나왔네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EPS도 시장 전망치의 1.5배, 10달러 이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도 잘 나오고 비용도 잘 통제가 되고 광고도 AI를 투입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얼마 전에 구글의 이 광고 순 매출을 뛰어넘었다라는 보도 내용 확인해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매출, 이익, 그리고 투자도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그래도 양전에 성공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 광고 성장이 어느 정도 더 많이 성장할 것인가 그 부분에도 기추가 주목됩니다. AI 기반 광고 효율 개선이 또 이용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근데 이용자 증가세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예상보다 좀 둔화되었다, 기대보다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있다는 점 챙겨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제일 먼저 나온 매출은요. 1분기 매출 1,815억 달러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상승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월가 예상치도 상회했다는 부분 결과로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급증했습니다. 303억 달러가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대폭 상회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EPS 이익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요. 예상치 상회하면서 지금 2.7달러 나왔다라는 점 확인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과잉 투자로 인해서 현금 플로우가 조금은 악화되었다라는 부분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4% 이상 하락하고 있었다라는 점 챙겨드리고요. 지금 과도한 AI 투자로 인해서 현금 보유액이 12억 달러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분기에서는 현금 이익이 회계연도에서 259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 현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점, 아마존에 있어서 조금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워낙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국내 증시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볼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호실적 나오면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게 또 수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목하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6,750 돌파했다가요. 이 시각 0.86% 상승하면서 6,7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음전했네요. 약보합권에서 1,2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죠.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사자세 보이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시가총액 상위단에서는 지금 반도체 투톱 강합니다. 삼성전자 1% 상승불, SK하이닉스도 2%대 오름세 유지하면서 132만 원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은 파란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고 지금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 알기 쉽게 알아볼 시간이죠. 구소윤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게장 시그널 캐스터 구소윤입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우리 날씨처럼 우리 증시도 열기가 대단합니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전반적인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종별로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 기대가 우려로 다시 우려가 기대로 변하면서 이 변동성이 큰 장세인데요. 이렇게 내외적인 변수가 많은 상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희와 함께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특징 섹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장에서는 정유주, 화장품주, 그리고 전선주, 신재생 에너지주 핫했습니다. 먼저 정유주 함께 살펴보시죠.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 선언과 미국 이란 간 정전 협상 지연 속에서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어제 정유주가 굉장히 핫했는데요. 최근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현재는 WTI 107달러 선, 브렌트유 110달러 선 상회하고 있는데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 정유사들이 1분기에 역대급 성적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유업계 표정은 어두운데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손잡이 속에 숨겨진 불확실성과 구조적인 리스크 때문입니다. 국내 주요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원에서 2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일을 필두로 비상장사인 GS칼텍스와 HD 현대오일뱅크 등 대부분 1조 원 이상의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유가 상승기에 저렴하게 들어온 원유 가치가 대부분 재무적인 투자 이익이기 때문인데요. 표면적인 이익일 뿐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서면 곧바로 평가 손실로 돌변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복잡하게 이를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5월 1일부로 오펙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가 독자적인 증산에 나설 경우 사우디와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중동 정세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미 분주하게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경제 리스크에 대비해서 중동 의존도를 점점 낮추고 있는데요. 중동 전쟁 이전 작년의 평균치를 보면 호르무즈, 즉 중동에서 5천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도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4월 들어서는 알제리와 브라질, 뉴욕 등 다양한 국가에서 원유를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불한 높은 수당, 가격 분리 등은 고스란히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도 소비자의 눈치에 판매가를 즉각적으로 올리기 어렵고 여기에 정부의 최고 가격제까지 시행되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국제유가와 정유주 간의 관계성 함께 살펴보시면서 어제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SK이노베이션 12% 넘는 급등세 보였고요. S오일 13% 상승세, GS와 롯데케미칼도 동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하락장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오늘 이후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최근 명동과 강남 거리가 다시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이 겹치면서 대규모 관광객이 한국을 찾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에만 최대 20만 명의 중국, 일본 관광객을 방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중국인은 32%, 일본인은 20%나 늘어난 수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 중국인과 일본인의 입국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기세가 이번 연휴에도 고스란히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런 관광객의 유입은 곧바로 화장품 업계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아모레퍼시픽 국내 사업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5%나 급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라네즈 등 주요 브랜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고르게 성장했고 에스트라는 올리브영에서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며 수익성을 견인했는데요. 중동에서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화장품 회사 매출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진 립스틱 효과입니다. 립스틱 효과란 경기가 나빠지거나 사회 분위기가 불안할 때 사람들이 비싼 명품이나 가방 대신에 저렴하게 기본을 낼 수 있는 화장품이나 립스틱을 구매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세계 1위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이 지난 20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로레알 CEO도 이 립스틱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화장품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결론적으로 업황 자체는 괜찮습니다.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2년엔 1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작년엔 26억 달러, 올해는 그보다도 19%나 오른 3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의 고성장과 함께 일본 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는 미국과 유럽 쪽으로 중심의 구조로 재편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반기 수출 모멘텀과 함께 화장품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전통 강자 아모레퍼시픽 대형주로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 중임을 어제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실적 추이를 보면 전분기 대비 매출이 소폭 내려오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분기보다 훨씬 늘었고 전년 분기 대비해서는 70%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대형주 이외에도 중소형주들도 수출 르네상스를 보고 있습니다. 창립 11년 만에 매출 1조 5천억 원을 달성한 APR도 있는데요. APR은 지난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2,000% 이상 폭증하면서 전체 매출 80%를 해외에서 벌어들였습니다. 미국 1,500개 매장 입점에 이어서 최근에는 세포라를 통해서 유럽 17개국에 동시에 진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메디큐브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PR과 달바, 글로벌과 같은 신흥 수출 기업들의 성장 속도도 정말 빨라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과거 유통 속도가 이제는 소셜미디어와 아마존으로 넘어가면서 자본력이 약한 중소 브랜드도 히트 상품 하나로 해외 시장을 뚫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락했는데요. 3%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APR도 하락 마감, 달바 글로벌은 1.27% 오른 23만 원대 마감했습니다. 오늘 나올 LG 생활건강의 실적은 어떨지, 대형주 반등 나올 수 있을지 오늘도 함께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다음 섹터 전선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따른 전력 설비 수요 증가 기대감이 시장에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AI 연산에는 기존 대비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해서 변압기나 케이블, 배전 설비 등 전력기기 전반의 수요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북미를 중심으로 한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도 맞물리면서 이 개선 기대감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이 송전망 현대화에 나서면서 국내 업체들의 수조 확대와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구리 가격 상승 전망이 나오면서 전선업계의 실적 상승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세계은행은 이란 전쟁으로 알루미늄과 구리, 주석을 포함한 비철금속 가격의 황금빛 전망을 보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관련 산업의 강력한 수요를 반영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었는데요.
구리는 전선 제조원가 9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입니다. 그만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인데요. 시장에서는 전력기기 산업이 단기 테마를 넘어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어제 25% 급상승, 일진전기, 대한전선도 같이 빨간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 소식에도 미국 이란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고유가 우려가 커지면서 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같이 급등했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며 고유가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라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리에게 그들은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렸지만 이란 국방부 측은 강력한 방어 상태로 군사적 수요를 자급자족하고 있다라며 기싸움을 이어갔는데요. 국제유가 배럴당 $100 넘어서며 에너지 안보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 투자 테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SK 이터닉스 7% 상승폭, 금강 그린파워,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같이 빨간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에도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의 모습은 어떨까요? 투자자들은 무엇을 담아야 할지 핵심 변수와 투자 전략까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특징 섹터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전해지면서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장중 코스피가 6,740선을 돌파했다가 이 시각 6,710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0.34%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폭이 조금 더 거세졌습니다. 0.36% 하락하면서 1,215선 지나가고 있고요. 바이오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짙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수급 동향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83원 그 부근에서 굉장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물론 어제보다는 하락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단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음전을 했다가 다시 한번 양전을 했네요. 1.22%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여전히 강한 흐름, 전선이 좀 가고 있습니다. 대원 전선 20%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SDI, LG전자, 한화솔루션, 한미반도체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그 안에서도 11% 급등 양상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는 조금 하락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살펴봤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네요.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 많은 이벤트가 간밤 미증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팍스경제TV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